예.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4050 유튜브 스타에서는 특별 사전 투표소에 대한 특집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사전 투표에 대해서 특집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아주 쟁쟁한 분들입니다. 미디어 A님.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A입니다. 그 다음에 유성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한변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슈아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비가 아주 겁나게 오던데 집에는 별로 피해 없었어요. 네. 그 밑에 지방은 안 오더라고요, 비가. 밑에는. 이번 대전이 좀 피해가 많았죠. 네. 대전. 대전하고 중부 지역이 피해가 많았는데요. 예. 대전 사시는 분들은 이제 마음으로도 피해를 많이 입으셨죠. 그 황운하 씨 웃는 사진 때문에. 아, 네. 황운하 씨. 네. 거기 보니까 거의 뭐 아주 한국의 권력 개편안을 총진두지휘하는 그런 지휘부서 그걸 HQ라고 합니다. 헤드쿼터라 합니까? 거기 보니까 뭐 그게 얼마나 사진이 강했는지 하니까 내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네요. 김남국 씨, 황운하 씨, 김용민 씨, 그 다음에 최강욱 씨, 그 다음에 박주민 씨,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모르고, 그 다음에 이재정 씨, 네. 이렇게 앉아있더구만. 그래서 내가 방송 한번 했어요. 각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되게 다 그 검찰 무력화의 선봉장으로 활동해왔던 분이들. 네. 그리고 다수가 이제 민변. 민변 중. 민변이라는 새로운 권력 집단에서. 네. 거의 뭐 수혜죠, 수혜. 그분들이 국회에 있는 그 자체가 수혜죠. 대한민국이 수혜를 입고 있는 거죠. 인생가요? 지금 저희가 원래 목요일 했지 않습니까? 목요일 했었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월요일로 이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번에 목요일 방송하고 바로 또 월요일 방송하니까 아마 웬일인가 싶으실 텐데 목요일에는 방송이 없습니다. 목요일에는 없고 저희가 월요일로 옮겨왔습니다. 좀 당기시죠. 네. 옮겨왔는데 한 말씀 하시죠, 조시원입니다. 네? 네. 저는 아무 때나 다 좋습니다. 월요일로 하면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가 좀 더 충전돼 가지고 훨씬 더 좀 역동적으로 할 수 있겠죠. 공 박사님은 월요일날 이렇게 쉬지 않으셨습니까? 월요일은요? 월요일 저는 뭐 월수금 월수 금금금이니까. 금금. 저는 이제 뭐 사실 저 때문에 옮긴 거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목요일 날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 6시에 서초동에서 부정선거 집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참여하고 다시 이제 오는 게 이제 시간이 좀 빠듯해서 좀 부탁 말씀을 드려가지고 조금 시간을 옮기게 됐습니다. 좀 널리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요일은 방송 안 하고요. 방송 안 하고 이제 월요일 날 고정적으로 이제 방송을 할 텐데 좀 더 방송을 이제 그 4.15 부정선거 이후로 방송 자체가 공 박사님도 거의 뭐 부정선거로 거의 뭐 중국의 중심이 옮겨가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도 부정선거 지금 부정선거라고 이렇게 쓰는 순간 타이틀을 쓰는 순간 노딱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4050 유튜브 스타 이렇게 뭐 특별 사전 투표소 이게 앞에 불법도 쓸 수가 없잖아요. 썼다가는 바로 노딱이라서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많이 아셔야 되니까 일단 특별 사전 투표소 특집 이렇게 하는데요. 잠시 뒤에 이렇게 사전 투표소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방송 조금 시작하고 나서 조금 뭐 저희가 시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조금 특별 사전 투표소만 집중적으로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번에는 좀
장마가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죠. 이번 여름 장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타격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드실 텐데 예, 또 비까지 막 이렇게 내리니까 대개 7월 말 정도 되면 다 정리가 돼가지고 한 2주나 3주 정도 반짝 경기가 있고 그런데 8월 15일 벌써 그때 되면 한풀 꺼질 건데. 이번에 특히 또 이제 여름 휴가가 학생들이 방학을 안 했어요. 이게 늦어져 버려가지고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수업 일수가 이제 없다 보니까 계속 지금 늦어져서 여름 휴가철인데 휴가철이 전혀 아니죠. 아이들이 지금 뭐 학교로 가는 아이들도 그다음에 그렇구나. 온라인으로 아닌 아이들도 시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혀 방학이 없는 이제 방학이 없는 여름 휴가가 없는 그런 시즌이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이제 그 관광지에 계시는 분들이 비까지 오고 거기다가 이제 휴가도 없고 이러니까 뭐 그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2020년이 뭐 건국 이래로 최악의 그 시즌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오늘 이제 점심 방송할 때 자료를 보니까 그 한 기업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4군데 가운데 1군데 정도가 파산할 것 같대요.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은가 봐. 인크루트라는 데서 조사를 했는데 그 굉장히 하기가 매출이 없으니까 어제 매출이 많이 타격을 받으니까 뭐 조그마한 이제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뭐 이번에 코로나 코로나 대책으로 정부 자금을 많이 풀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자금 자체가 거의 뭐 은발의 오줌 누기 수준이다 보니까요. 전부 다 실제적으로 돌아가야 될 것은 그 경제가 돌아가야 이게 돌아가는 거지. 은발의 오줌 누기 뭐 재난지원금 같은 뭐 몇십만 원 가지고 그 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뭐 잠시 뭐 지나가는 그런 정도예요. 실제로 보면 경기 효과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이러다가 이제 부동산 문제가 터져났잖아요. 이러다가 이제 건설 경기까지 불 꺼버리면 이게 뭐 보통 보면 가장 어려운 분들이 종사하는 데가 건설 현장이거든요. 건설 현장이고 실제로 거기서 많은 부가가치가 뭐 이사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없는 사람들을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는 곳인데 그마저 다 없애버리면 만약에 건설 경기가 죽어버리면 진짜 그야말로 최악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경기를 뭐 이렇게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도 폭등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이렇게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서 그냥 오히려 건설 경기 또 불을 꺼버리지 않을까 좀 이런 걱정도 하고. 근데 이제 경제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경제사를 되게 보면은 되게 이제 경제 위기가 언제 오는 거 하니까 버블 다음에 오거든요. 근데 그 버블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실물 경제하고 금융시장이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자산 가치가 굉장히 가격이 높아져 가지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제 위기가 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막 집값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뭐 이제 내 생에 그냥 망했다, 뭐 집을 못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한 며칠 전에 그런 그 한국은행의 조사부장을 지냈고 그다음 그걸 마치고 난 다음에 한국금융위원회 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으로 간 분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대. 그냥 반드시 거품 뒤에는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뭐 금융사나 이런 걸 보면은 거의 정해진 규칙이라는 것이 자산 가치가 폭등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오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막 집 사고 이런 경우도 한번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이런 소수 의견도 있다. 실물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는 자산 가격이라는 것이 유지가 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 생에 뭐 집 사기는 걸렸다 이런 분들 예단하지 마시고 기다리면 또 모르지 않습니다. 나중에 파이어 세일이 돼가지고 막 그냥 막 집이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뭐 근데 뭐 이제 어느 쪽이든 사실 좀 부작용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거품이 꺼지는 것도 그렇고 거품이 끼는 것도 그렇고 지금 너무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지금 뭐 시청자분께서
뭐 취업도 힘들다.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금 뭐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뭐 현대판 뉴딜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그 2020년 그 인형 눈알 붙이기라고 예,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자리들 단기 일자리 그 낮은 수준의 일자리 뭐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자리 이런 것들 창출한다고 해서 이 위기가 뭐 극복된다 이런 거는 정말 뭐 눈 가리고 아웅한 수준인 거죠. 그래서 제가 휴가 시즌이긴 한데 휴가 시즌은 아닌 그 여름을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지금 7월 말이면 원래 휴가 시즌이거든요. 7월 말에서 8월 초는 휴가 시즌인데 비도 오고 그래서 뭐 혹시나 또 휴가를 얻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이 난국에 쓸쓸한 마음에 그렇다고 해서 현 정권을 심판하고 싶은 국민들이 있을 건데 시청자분이 계셔서 제가 간략하게 제 유튜브 채널에서 영화 한 편을 소개했었거든요. 영화 한 편을 소개했었는데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편 정도가 고전 영화라고 해서 그 한국 그 영상진흥원인가요? 거기서 그냥 무료로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예, 보시면 아니 그거 다시 한번 광고해 주시죠. 그 굉장히 기발한 정보인데 100편이나 올라 있습니다. 예, 고전 한 100편 정도 우리 한국 영화 그러니까 한 오래된 영화들 어디로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유튜브에 그냥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렇게. 뭐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이런 것도 있을까요? 예, 보면 한국 영상진흥원인가 거기서 아예 그 저작권을 샀는지 이렇게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한 100편 정도를. 그래서 그냥 한 2시간짜리 그냥 1시간 반짜리 그냥 유튜브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영상진흥원. 예, 그래서 한국 검색을 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치에도 바로 이렇게 나오고요. 예,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렇게 치면 92년도 한국 고전 영화 코리안 클래식 필름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예. 어쨌든 뭐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영화 극장 안 가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이 영화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타이틀이 중요합니다. 타이틀이 아주 중요한데 그 주인공 이름이 그 문석대가 아니고요. 원래 이름이 있는데 그 음석대입니다. 음석대인데 제가 문석대 주인공 이름은 그래서 1987년도 소설이고요. 영화로는 1992년에 만들어지고 그 작가는 이문열 작가입니다. 이문열. 이게 이문열 작가인데 지금 그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좌 교수로 계시죠. 아주 이렇게 거장, 우리 현대 문학의 아주 거장으로 교과서에도 이렇게 소개되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데 지금 세상이 지금 좌파 세상이다 보니 이 문학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나오는데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음석대입니다. 음석대가 제가 이제 이 양반이 문석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급장이 나오는데 초등학교 5학년 2반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초등학생 같질 않아요, 조금. 소설이다 보니까 이렇게 초등학교 같지 않은데 어쨌든 급장이 전행을 합니다. 급장이 이렇게 전행을 하는데 1년 달랑 임기인데도 아주 이렇게 전행을 하고 심지어 급장이 그 청소 검사까지 맡고 막 이렇게 뒤에 또 겉으로는 아주 모범생인 급장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선생님들하고 교무실에서는 아주 훌륭한 급장으로 알고 있지만 뒤로는 학생들을 아주 폭력으로 제압하고 있는 그런 급장. 그래서 이 음석대가 곧 문석대가 아닌가. 근데 음석대가 이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석대가 항상 최우수상을 받고 1등을 하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이제 답안지를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이름을 지우고 음석대라고 써가지고 자기한테 몰래 넘겨줘서 그렇게 해서 시험지 바꿔 쳐서 항상 1등을 하거든요. 이 음석대의 비밀, 이게 4.15 부정선거의 비밀이 아닌가, 권력 찬탈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보면요, 한병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전학 오고 아주 반듯한 친구인데 이분이 이 서울에서 전학 오고 모범생이고
처음에는 막 저항을 합니다. 아니 서울에서는 안 이랬는데 왜 이래 이런 시골 초등학교가 왜 이래 이렇게 하면서 반장이 왜 학생들을 막 이렇게 다스려 지배해 이러면서 막 저항을 해요. 저항을 하는데 이게 이제 좀 그렇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미래통합당이 조금 저항하는 척 하다가 그냥 퇴장하시는 황교안 대표와 미래통합당의 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최 선생님이 나옵니다. 최 선생님 신구로 나오는데 영화에서는요 아주 부조리한 검사 판사로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원성을 막 해요. 저게 뭐 항의를 하는데 한병태가 항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음석대는 그러지 않아 착해 네가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최 선생이 있습니다. 최 선생은 보면 영화에 짧게 이제 촌지받는 장면도 살짝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부조리한 지금의 검사 판사가 아닌가.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최 선생이 사망을 합니다. 뭐 이렇게 최 선생이 이제 아주 나이가 들어서 사망을 하는데 이 사망한 최 선생님 예전에 5학년 2반의 담임 선생님이 고향 학교 선생님의 죽음, 상가 조문을 가면서 이제 스토리가 시작되거든요. 시작되어서 이 상가에서 이제 끝이 나는데, 결국은 이 최 선생님의 사망은, 부조리의 사망 아닌가. 이런 문재인 불법과 부정선거를 고발해도 모른 척 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김 선생이 나옵니다. 김 선생. 여기 김 선생은 아주 여러분이 잘 아는 최민식이죠. 예, 최민식. 최민식인가요? 네, 재밌습니다. 예. 김 선생이 나오는데 아주 젊은 선생이 딱 오자마자 음석대의 비밀을 알아버립니다. 음석대가 아이들 가운데서 폭력을 행사하고 시험지를 바꿔치고 하는 이 비밀을 알아서 아주 심판을 하게 되죠. 이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 음석대가 이제 곧 아주 시원하게 통렬하게 이렇게 심판을 해서 그게 아마 이렇게 가장 그게 시원하게 심판받는 것 때문에 아마 보시면 후련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네. 소설이나 영화하고 지금 현실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인 거죠.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그런데 이제 김 선생님이 나타날까? 김 선생님 하시죠. 아니요, 저기 검사 판사라서 안 되나요? 그런데 조금 전에 모신 분이 최태림 씨라고 네. 이제 편집인으로 한 30년 정도 사셨다가 이제 잠시 전직하기 전에 한 3, 4개월 있는데 그걸 공병호 TV하고 조슈아 역할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그분이 100일을 완전히 그냥 통계 분석에 몰입한 거예요. 굉장히 스마트하시대. 네. 그래가지고 오늘 지금 했는데 굉장히 멋진 방송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몇 번 방송을 더 해서 너무나 쉽게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분 말씀이 김 선생이 이미 있는 거야. 넘어갈 수 없다는 거야. 김 선생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엉격길에 일을 저질른 것 같다는 거야. 엉격길에. 근데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농담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번에 1인 시위 제가 한번 할 때 그 내용으로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부정선거의 데이터가 선관위 홈페이지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 기록 데이터 가지고 외국에서는 아마 부정선거를 이제 판별하는 통계 분석 자료로 아마도 학부생들 레포트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너무 쉽게 판별이 돼가지고요. 오늘은 딱 시작 부분에 가장 놀라운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비례대표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데 뭐 우리가 쓰는 무슨 표준 편자인 거 필요 없고 막대 그래프를 가지고 하는데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만 알 수 있게끔 이야기한 거예요. 거의 이게 숨길 수 없는 거라. 네. 그래서 마치고 이제 내가 배웅을 하기 전에 잠시 응접실에 앉아서 대화하는데 두 가지 이야기하대요. 공 박사님 절대 못 넘어갑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미 김 선생님이 데이터가 김 선생입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김 선생님이 이제 원래 어떤 현실이든 이제 악한 사람이 더 눈에 띄게 돼 있는 거고, 그렇지만 다수는 또 정의롭죠. 왜냐하면 정의가 항상 대의에 부합하고 우리 사회를 지키는 질서에 부합하기 때문에 다수는 다 지금 김 선생이십니다. 지금 뭐 저희 뭐 누구 뭐 국민들도 할 것 없이 다 김 선생이지만 언제 김 선생이 될 것이냐, 김 선생의 역량을 발휘할 것이냐, 이 문제만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이제 그 누군가가 김 선생이 되어 달라가 아니라 그 모든 국민이 사실은 김 선생 정의로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정의로워야 되는데 지금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김 선생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진실과 자유. 칠판에다가 이렇게 학교 부임하자마자 진실과 자유. 우파시네, 우파. 네. 저기 배우는 우파가 아니지만 극중 인물은 진실과 자유를 알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진실과 자유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근데 진실은 아마 엄석대한테 하는 얘기 같고 자유는 가만히 맞고만 있는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 네. 얘기 같네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한 권력이잖아요. 그 음석대도 보면 어찌 보면 그 위임받은 권력이잖아요. 지금 학생이고 똑같은 국민이잖아요. 대통령이나 저희나 국민이잖아요. 같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자유, 빼앗긴 자유는 어디서 왜 빼앗기느냐면 거짓말 때문에 빼앗기는 것 같아요. 진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영화에 보면 그 하나가 또 나옵니다. 4.19 의거가 나옵니다. 이게 4.19 의거 뉴스가 라디오에도만 나오고요. 심지어 이제 저런 장면까지도 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이제 연출해야 될 모습이 정말 자유를 부르짖고 진실을 부르짖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연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 결국은 4.15 부정선거도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 저 투표지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게? 저게 시험지인데. 비례대표네요. 딱 비례대표 그 투표지 같아요. 야, 이게 조작 아니면 뭐야? 저렇게 그 음석대가 저렇게 이제 매를 맞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아주 호되게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불의에 대한 응징을 합니다. 김 선생님이. 우리 국민들이 이 몽둥이를 들고 있지 않나, 지금. 단단하게 몽둥이를 들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 불의에 대한 응징을 하는데 이 음석대가 나중에 맞다가 도망을 가버려요. 도망을 가는데 그 다음날 밤에 몰래 교실에 찾아와서 불을 지르고 가버리거든요. 세상에. 예. 그리고 나서 이제 60년 만에 컴백한 음석대가 문석대가 아닌가. 지금 불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예, 불을 지르고 도망간 놈이. 네. 예. 그 영화 내용은 이제 이렇고 이제 보시면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가보면 바로 지금부터 이렇게 그 라이브 방송 끝나자마자 탁 이렇게 켜셔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영화는 바로 유튜브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이거 넘어갈까요? 요거만 잠깐 얘기. 세입자 모집 공고. 월세 윤준병 선생님. 왜 쓸데없는 이야기 해가지고 그렇게 네. 욕을 먹는지. 오늘 이거 보고 제가 참 세입자 모집 공고. 월세라도 뭐 살아라 뭐 이런 뜻인가 봐. 참. 오늘 이 세입자 모집 공고 보고 참 이게 나라 정책이 참 조변석계 뭐 제멋대로 뭐 모든 수식어를 다 갖다 붙여도 될 것 같은데 보면 내용을 보니까 이제 집주인이 이제 세입자를 이제 모집 공고해야 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전세가 희소성이 있어서 전세 물량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 결국은 세입자 모집 공고를 해서 이렇게 면접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니까 이제 여기 보면 지원 자격이요. 그러니까 집 전세 시세는 8억인데 전세를 5억에 내놓으신 집주인이 면접을 보는데 지원 자격이 4년제 대학교 졸업해야 되고요. 학점이 3.5점 이상, 토익 750점 이상,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격 사고가 없어야 되고 나이 제한도 있습니다. 만 60세 미만, 인원 제한도 있어요. 3인 이하 가족 구성 뭐 이렇게 하겠구나. 참 이렇게 해서 이 전세 이제 2년 남은 것 같아요. 2년 이렇게 가면 뭐 근데 2년이 아니라 지금 뭐 지금도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공황 상태인 것 같아요. 그 젊은 사람들이.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국가가 전세 관련된 법을 잘못 만들어서 국민들이 지금 세입자 입주자 두 사람이 지금 곤란을 처하게 되는데 그거 이제 정부에 대놓고 항의를 하든지 정부랑 싸워야지 왜 둘이 서로 싸워요? 좀 약간 전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아, 임차인과 임대인. 네, 임차인 임대인이 둘이 왜 싸우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둘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정부에다 항의를 해야죠. 항상 이제 그게 항상 좌파의 전략이죠. 항상 분열과 갈등을 만든 다음에 논점 흐리기인가요? 그 중에서 다수를 취하는 게 이제 항상 좌파의 전략이에요. 항상 갈등에 기반한 정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싸우게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좌파를 지지하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항상 어리둥절한 지점이 있습니다. 네. 아, 왜 우리가 싸우고 왜? 있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 불과 2, 3년 전에 했던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예. 뭐 전세 근데 진짜 이거 심각한 것 같아. 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금 같은 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대개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돈을 좀 모아가지고 오피스텔을 뭐 한 두세 개 산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한 대에서 한 50만 원 받으면 150만 원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이번에 포함되잖아요. 다주택에. 맞습니다. 야, 그건 어떻게 해요, 그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보면 굉장히 영세해요. 그렇죠. 집주인이 빌라 빌라 그 한 채 정도 뭐 한 채 가졌다 하더라도 그 빌라 자체 가치도 별로 그렇게 뭐 비싼 것도 아니고요. 보면 그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월세 받아서 근근히 생활하시는 서민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아주 소수의 네. 그런 임대인들 빼고는 다 네. 힘든데 근근히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를 갑자기 그냥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전 국민이 이번에 아마 영향을 받는 것 같거든요. 전 국민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 국민들까지 다 영향을 받는 거죠. 집주인도 보면 뭐 변기가 막혀가지고 고장 났는데 수리해 주세요. 세입자가 말하면 그 수리할 비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들이 보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집주인도 어차피 서민, 세입자도 서민, 서민 죽으라고 하는 정책 같아요.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없는지 모르겠어. 생각을 좀 깊게 하면 뭐 그냥 생각하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니까 사람들이 원성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귀를 좀 기울여야 되는데 왜 저렇게 그냥 사람들이 신발을 던지고 야단인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건데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냥 막 밀어붙여 버리니까. 밀어붙이고 원성이 생기면 원성을 두드려 패고 뭐 이런 거죠. 계속 임시방편. 근데 이제 뭐 어떤 기업으로 보면은 삼성 죽이기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항상 이제 좌파의 어떤 그 논리적인 맥락을 보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렇게 자꾸 갈라놓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럼 삼성 망하면 정말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잘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삼성이 날아가면 아마도 뭐 LG나 현대나 또 어디 하나 붙잡고 또 야 이 사람들이 망해야 이 대기업이 망해야 우리나라가 발전한다. 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항상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억지로 프레임을 짜버리니까 국민들도 그런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집주인인데 자기가 집주인인데 불구하고 좀 가난한 경우도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본인들은 말을 또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부자로 낙인 찍혔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집주인도 보면 자영업을 하시면서 뭐 오피스 뭐 이런 그 문구 이런 거 하시면서 근근히 그 자기 정년 때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 한 채 겨우 이렇게 하나 더 있는 자기 집과 집 한 채 더 있는 정도 수준인데 그걸 가지고 세내서 이렇게 세 받아서 뭐 전세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걸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그 노후 생각이라고 대책이라고 이렇게 집 겨우 이제 뭐 빌라나 오피스 하나 가지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은 때리 쌓고 뭐
여기다가 각종 규제를 때려대니까 이게 뭐 살지 말라는 거죠, 한국에서는. 이번에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어요. 결론은 장기적으로 보면 명확하죠. 좌파는 항상 미래를 팔아서 현재 정권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팔아먹을 미래가 없을 때 이제 현재를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를 팔다 못해서 이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재까지도 이제 팔기 시작한 상태다. 그래서 더 이상 정권은 유지될 수 없고, 그런 흐름 때문에 한 번 또 우파가 정권을 잡겠지만 다시 또 좌파에 선동되면 또 다시 그런 결과가 또 초래될 것이다. 뭐 그렇게 보고 아르헨티나 비슷하게. 네. 인천의 재산세가 32.5% 올랐다네. 그러니까 뭐 인천인데 다 이 정도 올랐죠. 세금 이제 상반기 지났으니까 뭐 법인세도 내고 법인세가 아니라 이제 뭐 법인 사업자 부가가치세도 냈고 아마 자동 뭐 집주 재산세도 냈고 막 이랬을 거예요. 아마 많이 저도 그 최근에 뭔가 재산세인가요? 지방세인가 뭐 낸 것 같은데 보니까 많이 올랐더라고요. 재산세가 많이 올랐죠. 네. 아니 그러면은 그 전세값을 못 오르게 해가지고 세입자들의 표심을 얻은 정부는 표심을 얻었는데 피해는 결국은 그러면 이게 어차피 나중에 조금밖에 안 오르니까 지금 팍 올리겠다. 그럼 이제 욕은 뭐 임대인이 욕은 다 먹고 국민들끼리 이제 분열은 일으키고 결국은 정부만 싸움만 일으키고는 쏙 빠지고 그냥 결국은 집주인한테 세금 왕창 뜯어가지고 뜯어내면 결국은 집값이나 다 올라가고 증가되는 거예요. 당연히 월세나 뭐 전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못 올라가게 하면 또 다른 방법이 나오고 뭐 이러니까 뭐 그냥 죽으라죠. 그 전세값 오르고 집값 오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제 이득을 보는 거는 뭐 종합부동산세나 뭐 소득세나 양도세나 세금 재산세나 세금 걷는 정부겠네요. 돌아 가지고 이득을 보는 건 또 다시 정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그 좌파들이 지어낸 말이 헬조선이잖아요. 헬조선. 예, 우파 정권일 때 그 헬조선이다 이렇게 비아냥됐는데 진짜 헬이죠. 그냥 여기 네, 조선도 없어졌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 만한 게 윤인호님이 20대, 30대가 전세란 사다리를 이용해 집을 마련했는데 이 좋은 제도를 흔히 진보라는 사람들이 월세가 좋다고 하니까 참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라돌이 님이 바로 위에 월세는 지옥입니다. 돌았으면 월세 나리고 벗어나고 싶은데 로또 2등이 되어도 전세방을 못 구합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되게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세는 자가 이전 단계고 그게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또 월세를 하잖아, 그죠? 그렇죠. 그런 걸 다 끊어버렸으니까 전세가 이제 자가 집으로 가기 위한 사다리죠. 사다리인데 사다리. 그걸 없애고 그냥 다 월세 사라고 하니까 서민들은 월세를 내는 순간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세를 하기 위해서 뭐 대출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대출을 하죠. 대출하면 전세를 위해서 대출을 하는데 그 대출을 모두 갖고 나서 목돈을 만들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네. 목돈을 만들어서 그 전세를 디딤돌 삼아서 다시 이제 자기 주택을 사게 되는데 그걸 못하게 이제 없애버리니까 이게 환장할 노릇인 거죠. 예. 근데 웃기는 건요. 월세도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월세도 예, 지원을 월세를 지원해 주는데 이미 하고 있는데 저도 부끄럽지만 예전에 힘들게 살 때 좀 받아봤는데 월세 지원금을 처음에 한 전반기 이제 몇 달 주더라고요. 주고 나서는 하는 얘기가 이제 예산이 줄어가지고 예산을 다 써서 월세 지원금이 이제 더 이상 못 나갑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나가겠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게 집세가 오르고 월세가 오르고 오른 것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이 시스템이 어쨌든 시장 왜곡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다가 만약에 이제 너무나도 이제 국가 재정이 문제가 돼서 뭐 우파 쪽 성향의 정당이 집권을 했을 때 지원을 못합니다. 국민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십시오 할 때 얼마나 또 욕을 바가지로 먹을지 국민들이 이미 적응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트랙을 가면은 아르헨티나의 기업인 출신의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네. 다시 정권을 넘겨주잖아, 그죠? 좌파한테 넘겨주는데
결국은 그게 익숙해지면 극복할 수 없고 그럼 언제 극복이 됩니까? 반드시 경제 위기를 당할 거라고. 네. 그러면 줄 돈이 없어. 왜? 딱 채권단이 들어오면 맨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니까 재정지출 줄이라. 그렇게 할 거는 공무원 더 자를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뭐 실업거리 다 자를 거고 그래가지고 거리를 막 사람들이 헤매면서 나는 막 들리거든 그 소리가 지금 그냥 그 아우성이. 그 인간이라는 게 그냥 지금만 생각하니까 얼마나 참 딱하냐고 그런 게 가는 길이 너무나 뻔하게 보이는데. 저는 뭐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그 근원이 결국 거짓말이 있는데 그 거짓말 4.15 부정선거의 거짓말이 이 정권의 그 실체가 아닌가. 오늘 특별 사전 투표소 특집이거든요. 네. 그 특별 부동산 특집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특집이 아니고 사실은 시동을 걸기 위해서 지금 갑자기 이제 바로 부동산 불법 사전 투표소 이렇게 나가면 시동도 걸기 전에 이렇게 먼저 진도를 하면 못 보시는 분이 있고 나중에 무슨 소리 하는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서 조금 이제 전반부에 부동산 이야기를 잠깐 영어로 했는데 이제 워밍업 한 네, 거예요. 워밍업이죠. 범위는 너무 저는 저희가 세게 했어요. 너무 순진하게 앞에 막 본론을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오신 분들이 쟤들 뭔 소리 하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어리둥절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모든 문제의 근원에 지금 현재 불법 특별 사전 투표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걸 조곤조곤 이렇게 한번 씹어 보려고요. 아주 다시 아작아작 씹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지금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미 그 불법이죠, 불법. 저 선관위가 내다버린 사전투표지자 한 장 때문에 이 불법 사전투표소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불거져 나왔는데요. 부여 청양 그 투표지죠, 내다버린 투표지. 왜 지금까지도 왜 버린지는 이유를 말 안 하죠. 기분이 나빠서 버렸나요, 저 투표지? 송구해서 버린 것 같은데. 송구하려고 갖다 버렸나요? 예. 그리고 이제 해명을 이제 하셨는데, 네, 선관위가 바로 해명 자료를 내셨죠. 부여 투표용지가 시형 고물상에서 나왔다는 언론 기사에 대한 해명. 이 선관위가 잘 해명을 안 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 있어요. 예. 잘 안 하는데 해명을 했어요. 신기하게도. 시민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신기하게 했는데, 이제, 실물이다. 관내 사전 투표지가 실물이다, 그게. 그래서 이제 결국은 확인된 게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저 해명에서 확인된 게 뭐냐면, 불법 특별 사전 투표소구나. 특별 사전 투표소인데, 불법이었구나, 저게. 오히려 그걸 불법을 자인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명도 나왔는데요. 이건 보도자료죠, 보도자료. 중앙선관위가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사전투표소 운영한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보냈는데, 내용을 보니까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법적 근거는 없고, 심지어 그 보건당국과 협의해서 결정했다. 대한민국 선거가 어떻게 이제 보건당국이 결정하는 선거냐. 말이 되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아니, 언제부터 중앙선관위하고 보건당국하고 제멋대로 정하는 그런 선거가 있을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게 총 8개의 특별 사전투표소 설치를 제멋대로 했습니다. 이것도 뭐 8개를 정한 이유도 보면 뭐 딱히 모르겠고요. 그냥 8개를 그냥 투표소를 설치한다, 이렇게 해서 투표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 게, 국회의원 선거는 헌법에 있거든요, 헌법에. 저도 헌법을 찾으니까 하도 근거가 없어서, 선관위가 하는 짓이 근거가 없어서 헌법을 찾아보니까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헌법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41조에. 그래서 여기서 근거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평등하지도 않고요. 특별사전 이름부터 특별하지 않습니까? 특별사전투표소. 그리고 비밀선거를 침해를 했더라고요, 이분들이. 아주 비밀선거. 이번에 번호가 몇 번이죠? 5642번. 5642번. 배우셨네. 이분은 딱 걸렸죠, 이제. 비밀이 아주 오픈되시죠. 비밀 오픈. 이미 청양군 선관위가
싹 다 보고 이제 실물을 확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밀 선거도 위협돼 버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위법적인 건데요. 이제 읍면동 한 개를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읍면동마다 한 개씩 사전투표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공직선거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냥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설치를 하더라고요. 아니 여기에 그게 또 찾아보니까 저는 벌칙 조항이 안 보이더라고요. 변호사님 요거 벌칙 조항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벌칙 조항이 없으면 절차를 강제한 규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면 그 해당 선거의 효력이 바로 직결된다고 봐야 되는 게 합리적인 해석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 벌칙이 없어도 선거가 무효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선거 무효를 규정하기 위해서 절차를 둔 거죠.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관위가 이렇게 절차를 위반해도 이 절차에 대해서 페널티를 거의 안 넣어놨어요. 이렇게 선관위가 하지 않으면 뭐 처벌한다 이런 규정, 페널티 규정이 거의 그러니까 선관위가 엄청나게 로비를 했거나 국회가 짜고 쳤거나 해서 이거 절차를 갖다가 음하게 처벌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절차에 대해서 별다른 그런 그 페널티 조항이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 기본값 디폴트 자체가 그냥 선거가 무효화되는 거잖아요. 절차를 어겼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벌칙이라는 거는 벌칙 조항이 있다는 거는 그 행위 자체를 규제하고 그 행위가 이제 위법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지 효력을 규정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벌칙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오히려 벌칙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 행위의 효력을 결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절차를 강제적으로 규정한 것인데 저 부분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은 선거라는 중대한 하자에 있는 선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개만 딱 설치해야 된다 돼 있는데 두 개를 했단 말이에요. 뻔뻔하게. 자, 저거 진짜 이해하기 힘든 게 어떻게 법적 정당성이나 법적 그 근거가 없는데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통 일도 아니고 선거를 하는데 두 개 만들고 그럼 뭐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쪽은 또 기분 좋으니까 세 개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참. 이러다가 청와대 안에 투표소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저 읍면동마다 하나를 설치해야 되는 거는 강행 규정이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들면은 뭐 전라남도 어디 특정 지역에 그 동에만 10개를 설치한다. 그러면은 그 지역 사람들을 유독 더 투표를 하게끔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적인 그러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하나만 설치하게 되어 있는 강행 규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선관위가 무슨 뭐 코로나 어쩌고 해서 그분들의 뭐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그런 제도가 이미 공직선거법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바로 거소투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소투표, 자기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 있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거소자 신고를 해서 거소투표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러면 투표를 못 하는 겁니다. 그거는 선관위가 무슨 뭐 임의로 인심 쓰듯이 저렇게 무슨 코로나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해서 합리화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저거 하나만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엄청난 위법 행위를 범한 거예요. 특별 사전 투표소를 설치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네, 맞습니다. 너무나 내가 볼 때는 위법이고 간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선관위가 저걸 뭐 모르고 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천 신중동을 보면은 광역동으로 편성되면서 인구수가 크게 늘어났지만 선관위가 알고 있습니다. 동에 하나씩만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만 설치했다라고 본인들이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무슨 코로나 때문이든 무슨 이유든 간에 읍면동에는 하나만 설치돼야 된다는 걸 잘 알면서도 선거 직전에 저렇게 결정을 해서 위법한 사전투표소를 만든 것이죠. 강행 규정이라는 것을 조금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하면 뭐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됩니까? 아까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벌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뭐 과태료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 벌금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징역이 있을 수도 있죠. 그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강행 규정이다라는 것은 효력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위반하거나 그 아무튼 그 강행 규정을 위반한 어떠한 행위가 있을 때 그냥 효력 실제 그 자체가. 행위가 있었던 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 그 예전 선관위 노조위원장 하셨던 한성천 네. 씨한테 이제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 대규모의 어떤 그냥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표가 어려울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떤 법이 선관위에 있느냐? 얘기했더니 그러면 선거를 미루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법에 있더라고요. 예, 예, 국회의원들이 바로 이걸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고 대통령이 할 수 있더라고요. 대통령이요. 네. 어쨌든 이 선거 자체를 미뤄서 그때까지만 임시직으로 그냥 이제 연장해서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거를 이렇게 무식하게라고 예, 이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바로 이제 그 강행을 하면서 특별하게 어떤 투표소를 따로 만드는 그 법 자체가 없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네. 한성천 위원장님 그때 이야기한 게 뭐냐면 사위 투표제가 아닌가. 제 248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사위의 방법으로 이렇게 만든 그 사위 투표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성명을 사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 변조하고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선관위가 원래 중앙선관위는 투표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역 그 경주 선관위를 사칭한 거잖아요. 사칭. 저는 사칭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주 선관위에 전화해 보니까 자기들은 전혀 뭐 이게 관여한 바가 없다. 모른다. 예, 모른다. 그 위치만 아마 이렇게 중앙선관위에서 했다. 그렇고 하니까 중앙선관위의 법에는 보면 또 투표할 권한이 없어요. 중앙선관위는. 그러니까 이게 중앙선관위, 지역선관위, 그다음에 읍면동선관위가 이렇게 따로 세 등급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파고 들면은 계속 위법이 나오겠는데 예. 네, 맞습니다. 모든 게 다 위법이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파보려고요. 대책이 없네요. 이 해명 자료라고 2페이지짜리를 지금 내놨거든요. 언제 내놓은 겁니까? 이건 7월 22일 날 이제 뭐 논란이 있고 나서 상당히 발빠르게 이제 해명 자료를 내놨는데 해명 자료가 이 2페이지짜리인데요. 이 2페이지짜리 이 해명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아직 변호사님도 보시면 아시지만 한 줄 읽고 고문상. 지적할 게 있고 또 한 줄 읽고 지적할 게 있고 지적할 게 너무 많아요. 이거 가지고는 한 2-3시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금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 특별사전투표소에서 왜 이렇게 두 번을 하느냐. 선관위가 해명 자료가 2번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선관위가 해명 자료가 2번 나왔다는 얘기는 여지까지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건 중요한 문제고 국민들께서 꼭 알고 계시고 선거 무효가 왜 선거 무효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흠결에 관한 사항이다. 그래서 저희가 좀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그러니까 경주 양남면 같은 경우는 그 투표소가 2개입니다. 이렇게 경주 양남면 이렇게 투표소가 2개인데요. 지금 보시면 저게 경주시 그 사전 투표소 공고된 내용이거든요. 그 양남면 사전 투표소가 2개로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1개로만 표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공고는 하나밖에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또 하나의 투표소, 양남면 투표소 그 앞에 보시면 그 특별 사전 투표소라고 차리거든요. 이분들이 경주 양남면 불법 투표소를 차리셨는데 그거는 불법이라는 거죠. 하나는. 그래서 하나는 불법이고 하나는 합법인데 결국은 양남면에서 원래 그 선거 관리 그 사무원도 둬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양남면이 차린 투표소가 아닙니다. 양남면이 차린 투표소가 아니고요. 저 투표소는 분명히 경주시가 관여도 하지 않은 투표소다. 이거 가짜다. 저 투표소를 차린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불법이다.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할 투표소, 사전 투표소 하나 만든 거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직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투표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청와대가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뭐 모두 무소불리 그러니까 초법적으로 한 거죠, 뭐. 예. 그러니까 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투표소의 그 선관위의 해명에 따르면 저 투표소의 공식 명칭은 양남면 제2사전특별투표소입니다. 그러니까 양남면 제2라는 이름에서 이미 위법이다, 불법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면서요, 이제 공고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 벽보를 붙여야 돼요, 공고를. 왜냐하면
투표소가 있으면 그러니까 누구는 투표하고 누구는 투표 안 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게 불공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소를 차리는데 어디 안 보이는 데다 감추어 딱 설치해가지고 제 마음에 안 드는 놈이 모르는 데다 설치해놓고 자기가 친한 사람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만 투표하게 한다. 이러면 그야말로 가장 미개한 투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공고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선거일 전 9일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선거일 전 9일까지. 충분히 이렇게 그 선거 관내에 5군데에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공고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양남면 제2투표소는 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자기들이 인터넷에 쓱 올려놓고 그걸로 끝인 거죠. 끝. 그것도 한 이틀 전인가 올렸다던데요. 네, 4월 10일이 이제 사전 투표 시작일이었고 네. 4월 7일 날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선거 투표소에 찾아가는 사람이 뭐 정상적인 사람일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분이 그 투표를 하는 사람들도 누가 투표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 뭐 나중에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물론 중앙선관위가 했다 그러지만 중앙선관위가 그걸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원래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심각하다. 우리나라 그 법제도상 찾아가는 투표 서비스는 없습니다. 네. 거소 투표를 제외하고는 찾아가는 투표 서비스는 규정된 게 없습니다. 야, 근데 또 다루도 또 새롭네. 네. 파도 또 파는 정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많이 남아서. 네. 그러니까 이게 투표 전날 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쪽 동네에 사람들이 이렇게 좀 자기하고 좀 여당 표가 될 만한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가서 투표소 차리면 되잖아요. 차리고 이렇게 어서와 하면서 자기들 지지자들만 싹 와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투표하게 하면 되잖아요. 네. 이런 불법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뭐 원래는 이제 차를 갖다가 이렇게 모셔다 주는 것도 불법이잖아요. 이렇게 투표사에 뭐 무슨 자기가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자 이렇게 투표하도록 이렇게 차 대절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 하는 짓은 보면 아주 제멋대로 투표소 차려가지고 자기들이 하게끔 하고 싶은 사람들을 투표하게 한 거죠, 실제로는. 저렇게. 근데 이번에는 약간 사전 연습을 한 것일 수도 있고 다음 선거 때는 그 좀 약간 좌성향 지역 뭐 관악 쪽이라든지 아니면 큰 지역으로 보면은 호남 쪽이라든지 이런 데 사전 투표소 만들면 어쩌겠어요, 그럼. 그래서 이제 우파 지역은 투표소 1개, 좌파 지역은 2개, 3개. 아니 이게 지금 저희가 가정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인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 투표를 하면서 사전 투표에 많이 참여해달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앙선관위는 그의 화답이라도 하듯이 사전에 이렇게 무슨 코로나 확진자를 위한 투표소를 만든다고 해서 이렇게 법적인 근거 없이 사전 투표를 많이 하게끔 실제 불법적인 투표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가정에서 조금 더 극단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거기 진짜 공고를 했는데 한번 다음 장 보여주면요. 공고를 또 희한하게 해놨어요. 보면 이렇게 보도 자료 형태로 해서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보도 자료가 이 사람들은 공고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 다음 장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 이거 맞나요? 페이지가 안 넘어가요? 잠깐만요. 네. 그 다음 장에 보면 이게 특별 사전 투표소 설치 장소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닌데. 예, 그거죠. 예. 보면 4월 11일 토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열심히 또 파봤더니만 최근에 해명을 했잖아요, 이 선관위가. 저게 이제 두 번째 해명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전 선거를 저렇게 10시부터 18시까지만 한다. 왜 6시부터 18시, 6시, 저녁 6시까지 하지 않고 전국 똑같이 했잖아요. 하지 않고 왜 저기는 특별하게 10시부터 18시가, 그러니까 저녁 6시까지 한다. 이렇게 공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이제 해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청양군 시간대별 사전 투표자 수와 뭐 이렇게 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오전 8시에서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발급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투표 시간도 안 지킨 거죠. 예, 자기들이 공고하고 공고한 내용도 안 지킨 거죠. 제멋대로입니다. 제멋대로. 그러니까 이게 공고가 아니고 이건 뭐 하자는 건지. 그냥, 그러니까 8시부터 아마 제 생각에는 6시까지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경주에 가서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직접 가서 진짜 관계자들한테 하다못해 수위 아저씨라도 물어보고 저녁 몇 시까지 투표를 진짜 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환자들하고 의료인들 오전에 투표 다 했으면 문 닫고 집에 가지 않았을까. 예, 이거 뭐 투표소가 아닌 거죠, 사실은. 한마디로 청탁 그 뭐 떴다방, 예, 떴다방 투표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저 알림 자료, 그러니까 해명 자료 저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저 밑에 그 당구장 표시하고서는 사전 투표 1일차 마감 시에 5,101명이 투표했다. 청양군 사전 투표자 수가. 근데 이제 저 양남면 제2사전 투표소에서는 5,642번이 발급되지 않습니까? 근데 2일차 오전 10시 누적 청양군 사전 투표자 수가 6,260명이니까 10시부터 운영한다고 했는데 5,642번이 어떻게 그 투표소에서 나오냐라는 문제를 이제 공 박사님, 뭐 미디어에이님, 뭐 저 뭐 이렇게 해서 다 조슈아님 해가지고서는 다 제기를 하니까 저 해명이 나온 겁니다. 10시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변경 공고에서 8시부터 했다. 그리고 저 알림 자료 지금 저기에는 안 나오지만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자세한 것은 선관위에 문의하면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두 번째 해명 자료에는 그 거칠애분에 불과한 그 송구하다거나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네. 이제는 막가파 같아요, 막가파. 아무 말이나. 네, 아무 지금 10시부터 투표한다고 이렇게 자기들이 공고해놨다가 이제 뭐 말이 안 되니까 8시부터 했다. 아니 6시부터 했는지 그 전날 그 다음에도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하면요 몰래 계속 투표하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거죠. 예. 4월 15일까지 몰래 뒷구멍에서 투표했을지도 모른다. 이 사람들은 투표 시간도 지키지도 않고 공고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이 저희는 경주시 선관위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투표 언제 했는지도 모른다고 하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표 시간 저기도 안 지키잖아요. 해명한 내용이 안 지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말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뭐 그날 투표했는지 그 전날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저는 참 해명이라고는 참 구질구질하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또 이제 중앙선관위 공무원 이제 투표관리관이 나오거든요. 투표관리관. 저는 투표관리관이 아무나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아무나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투표관리관, 이 투표관리관은 보니까 구시 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앙선관위 공무원이 투표관리관을 하면 안 되죠. 중앙선거관리 공무원이 투표를 하면 공정성 자체가 왜 그 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명하도록 하겠어요. 거기 그 당사자들이 시구 선거관리위원들이잖아요.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당사자들이 임명을 해야 그 임명하고 감시를 해야 공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경주시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 공무원께서 투표관리관이 떡 됐다고 이렇게. 그리고 또 심지어 자기들이 만든 선거관리 규칙이라고 있더라고요. 공무원 선거관리 규칙. 뭐 저것도 뭐 보면 너무 형편없지만 이것도 보면 선거일 전 60일 전부터 이렇게 미리 임명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위촉 운영하게 되면 비용이 수반됩니다. 비용이 수반이 되어서 60일 그러니까 전에 임명하면서부터 이 비용을 다 돈을 주거든요. 돈을 주고 위촉되면 저 선거관리 공무원도 뭐 수당이든 수당이든 뭐든 다 이렇게 붙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저 돈을 어떻게 했을까? 저는 저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한번 적어도 나중에 선거관리 공무원이 저 돈을 받았을지 어떻게 했는지 저 비용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도 한번 저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그리고 이분입니다. 이분이 투표관리관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투표관리관인데 이분은 경주시하고 아무 관계 없는 분입니다. 경주시하고 아무 관계 없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관리관이랍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관리관이 있으면 안 되는데 저분이
이제 타이틀 YTN 타이틀에도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관리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합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법이 없다는 거죠,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투표 조작, 뭐 선거 조작을 하려면 몇십만 명이 동원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그 얘기의 근거라고 하면은 바로 지금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공직선거법상의 법률 규정이나 아니면 선거관리 규칙에 따라서 이 수직적 권력 분립이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다 할 수 없고 지역선관위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읍면동 선관위가 할 수 있는 게 각각 나눠져 있기 때문에 모두가 공모해야만 가능하다, 이런 식의 반론을 펼쳤죠. 맞아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중앙선관위만 그냥 불법하면은 조작하면 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경주시가 반발을 안 하더라고요. 네. 모른다. 경주시는 아예 모른다죠. 모른다. 그래서 이 선거는 지금 중앙선관위가 모든 책임과 모든 권한을 가지고서는 임의로 설치한 불법 사전투표소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중앙선관위 혼자서 불법을 저지르는 범행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소 부린 것 같아요. 청양군에다가 그 뭐 투표지 그 확인해 하니까 바로 며칠도 안 돼서 팍 개함해가지고 그냥 다 또 보시죠. 네, 또 계속 나오니까. 네. 계속 그냥 이런 식이더라고요. 네. 실제로 저 김준호 씨 저분은 저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지금 양남면 특별 사전 투표소만 한 게 아니라 다른 곳 한 군데를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 1일차 때 다른 농협에 설치된 특별 사전 투표소 관리관을 했고, 그 다음 날 또 저기 투표 관리관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너무 부자연스럽고 뭔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충분히 드실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저는 솔직히 저렇게 하는 거 행위 자체가요, 청와대 파견 투표구나. 파견 투표. 예, 얼마나 지금 다급했으면 저렇게 투표를 아주 몰상식하게 하는가. 청와대 파견 투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수위가 올라가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더 올라가시죠. 왜? 더 올라간대. 그래서 주최 자책도 있으니까 수위를 좀 조절해야지. 예. 지금 이제 그 사전 투표 사무원도 있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투표 관리관은 지금 시, 군, 구 선관위가 임명하고요. 사전 투표 사무원은 또 읍면 동 선관위라고 있어요. 그래. 그 아래 하위 그러니까 선관위가 말했던 것처럼, 선관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개별 독립 조직이잖아요. 이렇게 중앙 선관위가 있고요. 지역 시군구 선관위가 있고, 그리고 읍면동 선관위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독립적인 그 기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완벽하게 독립을 하고 있고 견제를 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이 읍면동 선거관리위원장님도 한마디 하셔야 되죠. 왜 내가 모르는 사전투표 사무원이 있냐라고 항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지금 사전에 보면 이분들도 전혀 경주하고 관계가 있는 분인지 전혀 아닌 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경주 선관위가 우리는 모른다. 저분들 그 중앙에서 다 내려와서 다 했다. 아니 선거를 당사자들이 반드시 입회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 경주 선관위는 어떻게 당사자도 없이 그냥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게 투표가 이게 제대로 된 거냐? 지금 경주 선관위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진짜 만약에 이제 경주 선관위가 독립기관이고 만약에 정말 이렇게 중앙선관위의 위세에 눌리지 않을 조직이다 그러면 당연히 언론에다가 우리는 이런 투표 한 적이 없다,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해야죠. 이야기하고 이 선거에 대해서는 무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관위가 아무런 매가리가 없어요. 지역 선관위가 매가리가 없고 아무런 뭐 권한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당장 이 정도 사안이면 경주 선관위 위원들 다 모여가지고 회의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 걸 이제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또 나오죠. 그 확인 절차라든가 네. 이런 거 보면.
사전투표 참관인도 나오는데요. 사전투표 참관인. 선거에서 굉장히 참관인이 중요하거든요. 참관인. 제3자로 구성을 하고 이 참관인은 선거 당사자도 참여하고 제3자도 참여해서 이 공정하게 투표가 되었는가 여부를 아주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 이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사전투표 참관인. 그런데 이 참관인이 제멋대로 임명을 합니다. 제멋대로 임명을 하는데 저분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시킨 참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참관인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앉아 있으라고 하니까 앉아 계셨던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 참관인으로서 이게 참관인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저지할 수 없었다. 그리고 보면 심지어 저기 보면 참관인 이게 봉인지에 보면요, 참관인이 없어요. 저 분명히 보시면 아무리 눈 떴고 저도 눈 씻고 막 봐도 없어요. 저 서명 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거는 김준호라고 해서 투표 관리관 네. 서명만 있고 네. 그 아래에 이제 참관인의 서명이 없습니다. 참관인이 없죠. 그러면 저 투표를 함을 이렇게 할 때 안에 표를 잔뜩 넣는다든지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공무원을 믿으라. 이런 건데, 도저히 저거는 이게 정상적인 투표가 볼 수 없고, 그리고 심지어 그 다음 화면에도 보면, 이건 이제 뭐냐면, 의료인과 또 심지어는 투표함이 2개예요. 의료인과 또 환자들은 또 투표함을 달리 해요, 달리. 신기하게. 달리 하는데, 저기도 보면, 참관인이 한 명이 이름 적혀 있어요, 참관인. 이름이 있는데, 저 참관인은 그냥 투표하러 오신 분 같아요, 그냥. 오셨다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참관을 했을 것인가. 뭐, 투표 시간도 제가 지 맘대로인데, 저 참관인도 아마 제멋대로 이렇게 와서 그냥 사인하라,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참관인에 대해서 저도 선관위에 확인한 바는 모른다예요, 모른다. 참관인, 자기들이 전혀 참여 안 했으니까 모른다는 거죠. 중앙선관위가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뭘 인정했냐면, 저 사전투표소, 특별사전투표소에 정당 참관인은 없었다. 예,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냐면, 정당 쪽에서 신청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하기로 한 게 4월 7일이었고, 4월 10일 날, 4월 11일 날 사전투표가 실시됐습니다. 그 사이에 정당 쪽에서 참관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적인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저 특별사전투표소의 불법성은 명확합니다. 예. 그러니까 참관 자체가 불가능한 투표를 한 거죠. 애시당초. 참관 자체가 불가능한 투표. 그러면 결국은 저 투표는 전혀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도 없는 투표인데, 나중에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다음 내용도 있으니까요. 청양군 선관위가 그리고 결국은 투표 잔량 때문에 불법적인 개함을 했잖아요. 개함을 해야 저기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불법적인 개함을 했는데, 여기 보면 여수, 이렇게 저희들은 노컷 뉴스 이렇게 보면 2013년도 기사죠. 제가 이 내용은 잘 몰라서. 2013년도 기사인데, 저때 당시에 선거 무효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리고 나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중앙선관위가 여수시 이제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민원의 내용을 확인한답시고 개함을 한 거죠. 그 투표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저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수 투표함 개함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중앙선관위가 얘기한 겁니다. 이게 다른 데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번 사건은 누가 민원을 제기한 것도 아니고 엄격하게 지금 선거무효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표지 등 관계 서류를 그냥 보존해야 될 의무만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거나 이럴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떠한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한 적도 없죠, 오히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중앙선관위의 지시로, 사실 이 일은 중앙선관위가 다 관장했기 때문에 오로지 중앙선관위의 일이지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런데
중앙선관위의 일을 갖다가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함을 했다. 예, 이 사실을 또 인정했습니다. 스나이프 K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들 멋대로 개함할 거면 재검표도 그냥 하면 되지. 재검표는 계속 미루면서. 지금 법원 명령 기다리고 있잖아요. 법원은 미루고 있고.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 계함이라는 게 좀 이게 그 어이가 없는데요. 이걸 그 이렇게 계함을 이렇게 계함을 할 것 같으면 계함을 해놓고 그대로 아무 일 없이 그대로 다시 닫아놨다는 보장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저기 해명 자료에 나온 내용이 있죠. 정당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함을 했다. 열어서 확인했다라는 건데 네. 저러한 변명은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확인한 것처럼 아니 투표할 때도 정당 참관인이 없는데 개함할 때 무슨 정당 참관인이 있겠습니까? 이런 걸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청관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아니 공개적으로 하면 뭐 솔직히 믿을 수는 뭐 한번 믿어볼까 생각했는데 가서 이게 카메라 다 켜놓고 개함할 테니까 보세요 하면 그러면 혹시나 뭐 이렇게 믿을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참고 그냥 선관위 참고 열어가지고 그냥 개함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간단하게 계함만 한 게 아니고요. 이제 해명 자료를 보면 7월 22일 날 청양군 선관위에서 투표 교부수와 투표수가 일치한 걸 확인했다고 했거든요. 그럼 일단 세봤잖아요. 이걸 다 뜯어본 거. 다 뜯어서 세본 거잖아요. 다 세본 다음에 그 다음에 QR 코드를 확인한 거잖아요. 저 찍어봐야 돼. 똑같은 QR 코드가 있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QR 코드를 하나 딱 뽑아가지고 확인해가지고 똑같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투표 용지의 QR 코드를 다 확인한 거예요. 관해. QR 코드를 스캔을 다 한 거잖아요, 다. 그러면 이걸 나중에 QR 코드를 스캔할 수 있는 장비들이나 본인들이 손쉽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이미 다 있다는 거고. 그때 보니까 한 8,000표인가 9,000표인가 됐죠. 관해가. 네. 그러면 8,000표, 9,000표를 이렇게 손으로 이게 다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서 거기다가 그 투표지에 무슨 원래 1번 찍혀 있던 거를 3번을 같이 찍어가지고 무효표를 만든다거나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장을 못 하는 거죠. 저 봉인이라는 것은 봉인 해제가 되는데. 봉인 해제가 되는 순간 그 투표지의 무결성이라든가 진실성이 그냥 그대로 훼손되는 겁니다. 그 장치 자체가 해제되는 순간. 이거 들고 있으면서 콕 찍어버리.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본인들이 그 불리한 어떤 뭐 선거 무효 소송이라든지 증거 보존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부동도 안 하고 이걸 건들지도 않더니 본인들이 불리한 어떤 그런 기사들이 나오니까 얼른 뚜껑 열어가지고 그냥 후루룩 해서 다 그 몇천 표가 되는 걸 다 검사가 자기가 다 했네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아까 여수 그 2013년도 기사처럼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네들은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앞뒤 말이 전혀 맞지 않고 불법이라서 그러지 않을까요? 불법이 너무 심각한 불법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길을 쓰고 뭔가 해명을 해보려고 시도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네. 9,000표나 되는 표를 일일이 정성스럽게 다 확인하셨다. 그리고 그 표를 찾아내고 그러면 그 표를 찾아내는 과정 속에서 저는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비밀 선거가 해제가 되었다. 이미 비밀 선거가 그 사전 선거는 1년 번호가 있거든요. 1년 번호가 있는데 그 심지어 청양에 사시면서 양락면에 사시는 그 양락면에서 투표하신 분 뭐 이미 탁 포커싱이 되잖아요. 포커싱이 되는 데다가 그리고 이제 확인까지 하셨으니 이 비밀 선거를 해제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지금 이제 뭐 무한정 복제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확인이 된 상태인데 뭐 굳이 저는 이걸 재판을 통해서 이게 문제를 이미 복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기들이 시인을 했는데 굳이 이걸 재판까지 가야 되나 막 싶어요. 저는 오히려 이건 원래는 이런 식이면 그냥 알아서 무효 선언해야 되지 않아요? 무효 선언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당연히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마지막 남은 책무죠. 네. 근데 이 부분을 국민들이 조금 이제 이해를 못 하실까봐 조금만 좀 부연 설명드리면 이게 투표용지가 두 개인 거죠. 비례대표 용지가 나오다가 이게 오류가 있어가지고 걸려가지고 이게 나오다가 이거 나오고 중간에 이제 취소를 해가지고 다시 두 개를 뽑았다는 거잖아요. 다시 뽑은 건데 그러면 이 작은 거는 훼손된 게 나왔잖아요. 찢어진 게. 이거 그러면 걸려가지고 제대로 인쇄 안 된 거 어디 갔냐는 거예요. 이거 없잖아요.
이것도 없고요. 이것도 문제고요. 이렇게 아 맞아. 한 쌍이 있어야 중간에 되잖아요. 걸렸다는 거 네. 찢어진 것도 있어야지. 예, 찢어졌던 중간에 출력됐다가 말던 거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없어. 세트인데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랑 똑같은 QR코드가 있는 게 하나 더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 이게 여러분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세 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원래는 2장 반 나왔다는 거예요. 2장 반.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기존의 수기 형식의 일련 번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일련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5642번이 있다고요, 여기. 그리고 이건 일련 번호가 수기 형식이면 5643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다가 뭔가 훼손이 됐거나 찢어져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그거는 없는 생겼어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찢어가지고 봉투에 잘 넣고 같이 세트니까 세트잖아요. 같이 넣고 이건 봉투에 잘 집어넣고요. 다 기록 잘 하고 그러면 다음 용지를 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일련 번호는 5643번이에요. 이게 전자식으로 돼가지고 5642번이 두 개도 나오고 세 개도 나올 수도 있고 네 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게 이 부분에서 이렇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게 QR코드 있는 사전투표 여기 여러 개 있어가지고 에이 저렇게 또 뭐 많이 뽑겠어 이러는데 이미 두 개를 뽑을 수 있다는 상황이 자체가 무결성이 있다 다 파괴된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시아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수기로 이제 일련 번호를 적는다. 제일 확실한 방법이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처럼 선거인 명부에서 선거인을 확인하는 절차와 그 단말기와 인쇄를 하는 단말기, 그 인쇄 용지 발급기, 이거는 완전히 물리적이나 전자적으로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거인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확인이 됐으면 발급기에 직접 발급 명령을 내려서 일련 번호대로 그냥 출력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라 선거인 정보를 관장하는 명부 단말기, 그리고 노트북이죠. 이제 노트북과 그 인쇄기, 프린터기가 그냥 그대로 연결이 돼 있고 명부 단말기에서 발급 명령을 내리면은 그대로 이제 용지 발급기에서 투표 용지가 발급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것이냐,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인 정보에 대응하는 번호다. 저거는 선거인 정보에 대응하는 번호지 출력되는 매수에 대응하는 번호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비밀 선거의 원칙을, 비밀 투표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투표 용지 일련 번호라고 얘기를 할 수 없죠. 네, 그렇죠. 투표 용지 네. 일련 번호가 아니라 선거인 일련. 선거인 수가 들어갔을 때 선거인 수 머리 카운트하는 번호죠, 이건. 그래서 맞죠. 5642 번호가 맞냐 이런 이슈도 있었잖아요. 5642. 그러니까 이 5642가 맞냐. 진짜 그 청양군 선관위가 저는 솔직히요. 5642가 청양군 안에 선거 투표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제가 본 게 아니니까 못 믿겠다고요, 솔직히. 그렇죠. 그리고 5642 번호가 맞냐, 이 번호가 일련 번호가 맞냐라는 이슈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용케도 해명을 했어요. 오전 8시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발급된 것이다. 자기들이 전혀 공고했던 그 투표 시간도 아닌데 저 시간에 투표했다. 그 궁색한 변명은 뭐냐면요.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요구해서 아주 주먹국으로 시간을 변경했다. 아니 선거 시간을 주먹국으로 그렇게 바꾸는 게 투표소냐고요, 그게. 아니 제가 조금 더 새벽에 낚시 가야 되니까 5시에 문 열어줄래요, 다음에? 저는 선관위에 진짜 이런 태도를 보면 대한민국이 이런 그 주먹국어가 어디냐. 뭐 자기가 공고한 내용도 안 지키고 그래서 저 번호가 보면 이게 이제 문제를 제기했죠. 이게 그 우리가 뭐 이렇게 보면 그 전날 투표소가 5,101표니까 그 다음 날 그 10시에 투표한 게 이제 투표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6,260. 예, 1,159가 이제 그 네네. 10시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표 번호가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 미스매칭이죠. 미스매칭. 미스매칭 되니까 이 미스매칭에 대해서 해명을 방송을 하니까 해명을 한다는 게 결국은 투표 시간을 당겨버려요. 우리가 투표 시간을 빨리 했다. 증명을요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영상을 보여주세요. 그냥 영상을 보여주고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통합선거인명부를 보여주면 되잖아요. 전자 포렌식을 해서
뭔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하셔야지 말로만 때운다니까요. 말로만. 저는 자꾸 말로만 때워서 그러니까 이게 말로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그냥 아예 성관이가 바쁘니까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수능 시험하고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솔직히 뭐 수능 시험도 중요하지만 수능 시험보다 훨씬 중요한 게 당연히 선거죠. 예, 그렇지만 그냥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도가 낮더라도 중요하다고 하는 수능 시험하고 비교하면 수능 시험에서 누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까지 찾아가서 시험 보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시험 못 보는 거죠. 그런 상황이면은. 그렇게 하면 다른 수험생들에게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번호가 안 맞고 안 나가야 될 시험지가 나갔으면은 그 시험 무효죠. 그 공정성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시험이 유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수능 시간을 수능 시간을 이제 땡기는 거죠. 땡겨주는 이제. 내가 좀 바쁘니 수능 시간 좀 땡겨주세요. 아, 그리고 또 이제 불법 강제 투표라는 또 이렇게 아주 민주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지는데요. 불법 강제 투표입니다. 불법 강제 투표 뒤에 가고 있는데요. 아니 조금 더 앞에. 불법 강제 투표입니다. 불법 강제 투표. 왜 이걸 불법 강제 투표냐 하면 한국일보 신문 기사를 보면요, 불법 강제 투표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사진을 보면 이게 투표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코로나 방역 복을 입고 아직 안 나와. 안 넘어가요? 예. 됐어. 이게 지금 한국일보 기사인데 나중에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이 기사가 별로 인기 없는 기사다 보니까 이렇게 안 알려진 것 같은데요. 기사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사진 먼저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투표를 했다. 그 사진이 이렇게 보시면 사진과 함께 기사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하도 내용이 중요해서 이걸 한 글자씩 기사를 따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글자 내용을 보면 기사의 중요한 내용들을 가져오면요. 의료진과 행정지원인력 환자들이 동선은 물론 시간대까지 달리하며 투표하는 등 물샐 틈 없는 방역투표가 이루어졌다. 방역투표 처음 들으시죠? 뭘 방역투표. 이 방역투표를 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사전선거가 조작을 위해서 사전선거 붐이 꺼져버리면 이렇게 투표율이 이렇게 확 내려가 버리면 문제가 생겨나니까 이렇게 방역 투표를 한 것이 아닌가. 이 방역은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방역 투표가 아닌가. 그리고 방역 투표면 실제로는 저걸 저렇게 하면 안 되는, 불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 다음에 또 기사 내용을 보면, 그러나 이곳은 확진자들을 위한 특별한 사전 투표소였던 만큼 대기 투표자들 간격은 2m였다. 2m다. 뭔가 이게 참 뭔가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2m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내용이 이제 무시무시한 내용이 나오는데, 선착순 원칙도 여기서는 통하지 않았다. 원래 투표는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먼저 간 사람이 먼저 가서 투표하고 이렇게 번호가 바뀔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순번이 다를 수 예, 심지어 이 QR 코드가 번호가 사전 투표는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선착순이 아니라 이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선착순 원칙도 통하지 않았다. 진짜 이 기사를 보면 아주 현기증 납니다. 이게 선착순 원칙도 여기서는 통하지 않았다. 의료진이 먼저 나섰고 이어 행정지원 인력이 투표했다. 앞쪽이에요. 그러니까 원칙도 그러니까 의료진이 먼저 나섰고요. 자기들이 성분을 정했다는 거죠. 이어서 행정지원 인력이 투표하고 그 다음에 환자들이 투표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그래서 이제 김준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은 이분이 이제 신분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사무관. 이분이 이제 선관위 투표관리관으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도 하면서 투표관리관도 하고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 환자들이 먼저 투표할 경우 각종 기자재를 여러 번 소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환자들은 맨 마지막으로 순서를 정했다고 말했다. 참 이런 핑계들을 가지고 이렇게 강제로 이제 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환자 중에서도 퇴소 날짜가 더 많이 남은 이들은 순번이 뒤로 밀렸다. 이렇게 순번을 딱 정했다는 거죠. 순번을. 순번 정해서 투표하면 어떻게 돼요? 군대에서도 순번 정해서 하나요?
누가 이제 했는지 아는 거죠. 강제로 했으니까 저렇게 순번을 정해서. 그리고 저 뭐 방역 투표가 지금 자랑이 아닙니다. 방역 투표라고 얘기하면 뭐 당시에 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못 봤지만 지금 나와 있는 사진들로 보면은 방역복을 다 입고 투표를 한다는 얘기인데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누가 투표를 했는지 실제로 신원 확인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건지 신분증만 가져오면 그냥 그 사람이 한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신분증의 사진과 그 본인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방역 투표를 한 게 지금 자랑처럼 이렇게 써놓는 게 본질이 뭔지를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내용도 보면 기가 막혀요. 이게 보면 불법을 아예 그냥 대놓고 시인하고 있어요. 이 기사에 보면요. 특별 사전투표소는 농협, 경주, 교육원을 비롯해 서울, 경기, 대구, 경북 지역 8개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됐다. 각 시도 선관위가 아닌 중앙선관위에서 나와 직접 선거를 관리했다. 네. 한국일보요. 청와대 출장 투표소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선거를 한 거죠. 예. 저희가 실소를 금할 수가 없는 거죠. 저렇게 보면 이제 불법을 자랑처럼 저렇게 적어놓는 걸 보고 도대체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는 겁니까? 할 말이 없네. 내로남불이라고 하더라고요. 내로남불도 아니에요. 저거는 내로남불이 아니라 그냥 본인들의 불륜 뭐 이런 거지. 네, 어떻게 저게 내로남불입니까? 불법인지 네. 모르고 아유 정말 참.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부끄러운 줄. 예. 케빈 백님이 이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맞는 말씀이시죠. 그 5642번이 투표한 시각을 알려면 네. 서버를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 맞아요. 그래서 검증을 네. 해야 된다. 감정. 네, 네. 맞는 말씀이고 핵심은 QR코드 번호는 투표자 식별 번호일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네.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 용지하고 투표자와 1대1로 대응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정보들도 다 서버에 관리되고 있다고밖에 또 볼 수가 없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비밀 투표 위반이라고 또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서버를 못 내놓는 걸 수도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우려스러웠던 어떤 국민이 누구를 찍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정말 뭐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오늘 늦게 시작해가지고 빨리 해야겠네. 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제가 조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선관위 직원 외에 간호사 2명이 투표소 사무원으로 차출됐다. 투표소 사무원이 그냥 간호사 2명입니다. 그리고 투표소 참관인 2명도 정당이나 후보자 측이 아닌 농협, 경주, 교육원 관계자들에게 맡겨졌다. 아예 불법을 그냥 이제 예. 자백이라고 하죠. 저런 거를. 네. 예. 아니 한국일보인데. 기사 내용인데 그냥 자백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투표할 때도 정당 참관인이나 후보자 참관인이 없었는데 개함을 할 때 네. 투표지 확인할 때 정당 참관인이 있다라는 말을 지금 믿으라는 건지. 네. 네. 그리고 이제 기억할 내용인데요. 확진자들은 휴안간 4, 6층의 객실에서 대기하다가 간호사 호출에 따라 한 명씩 투표소로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간호사 호출에 따라 한 명씩 투표소 내려왔다. 이게 지금 이게 자유민주사회의 자유선거입니까 이게? 한 명씩 불러서 투표하게 하는 게. 그 이제 저게 공직선거법상의 죄로 아예 규정이 돼 있죠. 이제 선거 자유 방해죄라고 해서 뭐 선거를 할지 말지 뭐 한다면 뭐 언제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방해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수준에 이르면 이제 선거 자유 방해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유명 유튜버 뭐 이봉규 박사님도 지금 선거 자유 방해죄로 지금 수사를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뭘로 수사를 받고 계시냐면 사전 투표보다 본 투표를 하는 게 좋겠다. 이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사전 투표를 할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라고 서울시 선관위가 고발을 했습니다. 대단. 그래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당시에 문재인은 뭐라 그랬냐면 사전 투표를 좀 했으면 좋겠다 많이.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이야말로 정말 중립 의무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말 그대로 정말 말 그대로 불러서 예, 투표해라. 불러서 한 명씩 투표하고 같이 가서 투표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선거자유 방해죄입니다. 예, 지금 전혀 지금 본질을 좀 막 계속 호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선관위가. 그러니까 이게 투표를 안 하고 싶은데 투표를 하게끔 강제하는 무시무시한 분위기가 참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 태소 예정자의 1차 음성 판정을 받은 환자 등 완치에 가까운 이들 순서로 내려와 투표를 했는데 선관위는 이들이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성관계 2대를 각각 상하행으로 나눠 운영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렇게 아주 살벌하게 투표하는데 이게 선거 자유로운 투표가 될까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투표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 그 무슨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무슨 범죄를 묘사하는 것 같은. 네. 아니, 투표 똑바로 해 이렇게 하는 이런. 예. 무슨 미스테리물을. 네. 40일.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투표가 결과가 참담합니다. 이 투표에는 확진자 그다음 페이지인데 47명 가운데 거소투표 참가자와 미성년자 투표에서 불참 의사를 밝히 26명을 제외한 21명이 선거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소투표했다는 거죠.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거소투표라고 원래는 정상적인 투표 방법이 있었는데 거소투표로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분들은 특별 사전투표소라고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불법에 참여하라고 저렇게 강제당했다는 거죠. 저렇게. 예, 불법 투표를 강제당했는데, 예,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을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 국민들은 이런 부정선거, 불법에 대해서는 고발을 해야겠다. 중앙선관위가 지금 우리 오히려 시민들을 고발하고, 그다음 유튜브들을 고발하고 있는데, 우리도 맞대응해서 고발을 해야겠다. 예, 고발해야 돼서 그래서 4.15 부정선거 국민 고발단을 꾸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요. 조시아님, 그 소개를 방금 좀 소개해 주시죠. 아, 네. 야, 이거 변호사님이 얘기하셔야 할 것 같긴 한데. 네. 방식이니까. 네. 아주 간단합니다. 이 영상 방송을 종료한 후에 댓글 창을 보시면 가장 첫 번째 줄에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이 링크를 이제 부정선거 국민고발단 신청서라고 이제 링크를 제가 달 건데요. 거기 링크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름, 연락처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름 쓰고 연락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그냥 바로 신청이 되고요. 여기에 쓰여진 어떤 그 연락처는 이제 유승수 변호사님이 진행하는 그 고발에 거기에만 이제 사용이 되고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아쉽게도 많은 어떤 이제 인원들을 뽑고 싶지만 선착순으로 1,000명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좀 1,000명 정도로 해서 이제 앞으로 이번 부여 투표용지도 포함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고발에 함께 이제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니까 여러분 많은 신청 바라며 또 이렇게 이렇게 고발을 동참함으로써 자유 대한민국의 주권을 찾는데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 정보를 이제 주시는 거지만 절대 다른 용도는 사용하지 않으며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특히나 이제 변호사님이 직접 관리하시니까 다른 용도는 사용하지 않고 부정선거를 밝힌 용도로만 고발 용도로만 사용될 예정입니다. 고발인 조사를 해야 돼요. 원래는 고발하게 되면요. 고발인 조사하는데 제가 좀 대표로 가서 고발인 조사를 당해 주려고요. 저하고 둘이 갈 것 같아요. 같이 가서 고발인 대표로 가서 고발인 조사를 당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부정선거 국민 고발단을 조직해서 우리 국민들이 열의를 가지고 이름을 올려서 고발할 수 있는 분, 특히 이제 실명이어야 됩니다. 실명. 예, 실명이고 4.15 부정선거 국민 고발단에 참여하시는 분은 개인으로 고발할 수도 있잖아요. 누구나 고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하지만 우리가 개별로 고발해서 도저히 말을 못 알아들으니 우리 고발단을 조직해서 고발단이 여러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을 하고 그리고 이 고발의 내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수사하라고 요구하고 그런 운동을 하려고 지금 4.15 부정선거 국민 고발단을 하는 거거든요. 모집하는 거죠. 고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 녹취록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한 사람이 1,000억의 피해를 입은 것보다 10,000명의 사람이 다 모아봤더니 100억의 피해를 입은 게 훨씬 더 큰 사건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고발도 특히나 이 부정선거 사건은 많은 국민들이 분개하고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 이름으로 선관위를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국민고발단에 한번 이름을 좀 올려주시면 우리가 그 선거 부정을 밝히는 데 있어서 그래도 실제로 큰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는 데도 큰 의의가 있을 것이고 수사에도 실질적인 의의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미디어인님 네. 이제 저도
이번에 좀 이제 처음 미래인이 알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미 부정선거를 한번 잡으신 적이 있다고. 잠깐만 얘기해 주셔도 될까요? 제가 그 4.15 부정선거를 겪기 이전에 그 아파트 부정선거를 겪었거든요. 네. 1600세대 되는 제가 입주자 대표 회장이었는데 제 후임을 뽑는 회장 선거를 하는데 이 선관위 위원들이 이렇게 짜고 허위, 그러니까 이번에하고 비슷한 경우죠. 네. 투표 안 한 분들까지 표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가짜 사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참관인도 없어요. 참관인도 없고 뭐 개표 참관인도 없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2년간의 법정 싸움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 중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리 사실에 대해서 게시판에 붙이니까 그걸 게시물을 훼손해가지고 그 재물 손괴죄로 처벌을 50만 원, 뭐 심지어 폭행죄로 150만 원까지 한 7, 8분이 받으셨죠. 저 때문에 제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발인 조사를 열심히 당했죠. 고발인 조사 아주 전문 베테랑 네. 유경험자. 그리고 소송을 선거 무효 소송을 했었으니까 이 선거는 선관위가 부정하게 한 방법으로 투표를 해서 선거가 무효다 이렇게 해서 무효 소송을 해서 무효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미 이제 1승 전력이 있으신 거네요. 1승은 했어요. 네. 좀 이제 뭐 정리 삼아서 몇 가지 말씀만 드리면 일단은 네. 뭐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서 뭐 이게 뭐 효과가 있느냐, 뭐 민심이 뭐 민심을 모른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실 수, 뭐 답답하시니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고 그렇지만 뭐 선거 무효 소송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고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야지만 결국에 우리가 이 선거의 효력을 뒤집는다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말 큰 일이거든요. 큰 일인데. 여러 가지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거지, 어떤 하나의 방법만 우리가 고집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어떤 부정선거를 밝힌다? 이렇게만 보기는 참 어려운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방송 초반에 말씀 나오셨는데, 재검표는 언제 하는 거냐 도대체. 네. 솔직히 저희도 답답합니다. 답답한 부분이 있고, 그러나, 지금 매일같이 서초동에서 국민투쟁본부의 뭐 도태우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변호사님, 박주혜 변호사, 우리 저도 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일같이 지금 뭐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회 그 자체 한다고 해서 이게 뭐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그 집회의 의미 자체를 조금 퇴색시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 재검표를 지금 그 선거 무효 소송이나 당선 무효 소송이 제기된 이래로 가장 오래 걸렸던 재검표가 108일입니다. 108일.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금 선거를 치룬 지 지금 103일이 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5일만 지나면 역대 최장으로 재검표를 안 해주고 있는 거죠. 예. 이러한 명분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가만히만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부정선거를 목 놓아 외치시는 여러 국민들께서도 마찬가지지만 8월 15일 날 우리 광화문과 을지로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나오셔가지고 목소리를 크게 외쳐주시고 이러한 목소리는 분명히 전달이 될 겁니다.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 그리고 또 오늘 하는 고발, 선거무효 소송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우리가 힘을 모아 나갈 때 이 부정선거라는 큰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초반에 우리들의 일거리진 영웅 문석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주인공이 언제 이 반장을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정한 반장을 그 주인공이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시원하게 우리 몽둥이를 맞았거든요. 그 구타가 원래는 교육의 현장에서 사라진 지 오래지만 한 번 더. 그때 당시에는 진짜 심각하게 마치자마자. 예. 자,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15 부정선거 국민고발단을 선착순으로 1000명만 모집을 하겠습니다. 이제 신청하는 방법은 이 영상이 종료된 이후에 댓글로 첫 번째 댓글로 고정을 해 놓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댓글에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간단하게 새 창이 뜨면서 이름하고 전화번호, 연락처만 넣는 것만 나오고요. 그 두 개만 입력하면 하고 이제 밑에 버튼, 제출하기라는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신청이 됩니다. 바로 끝납니다. 더 이상의 어떤 이제 복잡한 건 없고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변호사님이 고발단으로 이제 명단을 만들어서 고발단 참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이제 신청을 해주시고 신청된 그 개인 정보는 이름과 전화번호는 이제 고발에 들어가는 명단 그 외에는 절대 다른 정도는 사용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믿어주시고 고발단 참여 많이 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예.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예, 말씀드릴게요. 하시죠. 네. 짧은 건데 지금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부여에서 이렇게 해명 자료를 내놓을 때 이미 선관위에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투표함 개함을 했고요. 그 QR코드 다 일일이 확인했고요. QR코드와 또 서버하고 또 이제 일련 번호가 맞는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 걸 놓고 볼 때 앞으로 있게 될 이제 재검표를 할 거잖아요. 안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게 해야 되는데 재검표 전국에 지금 많이 신청이 되어 있는 전국에 있는 통합당 후보들이 진 지역에 대해서 재검표를 할 때 분명히 투표 용지 개수만 통합당 몇 표, 민주당 몇 표, 표수만 확인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선관위도 자기들 정치적인 어떤 법적인 절차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들 그 투표 용지랑 QR코드 서버 다 확인했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사전 전자통합선거인 명부를 서버에 있는 걸 일일이 대조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찍은 게 맞는지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본인이 투표를 한 것이 맞는지까지도 일일이 확인해야 된다는 거. 분명히 국민들이 인지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한테 압박을 놓을 때 함께 목소리를 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이제 쭉 보시다시피 일부에서는 특별 사전 투표소 문제를 한 번 더 거론했습니다. 얼마나 불법이 많았는지. 그리고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2부에서는 4.15 부정선거 국민 고발단 모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을 함께 모은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시고 이 고발단에 참여해 주시면은 훨씬 더 힘을 받아서 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또 사전투표의 조작 문제나 이런 부분을 밝히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장시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채널을 고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고 이렇게 세비님께서 또 하시죠. 세비님께서 또 응원 메시지 보내주셨네. 공 박사님, 미디어의 대표님, 바실리아 대표님, 이성수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메시지 보내주시고 응원해 주시네. 예.